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 잘 견디셨습니까? 지난주에 잭슨홀 미팅, 파월의 입 이런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파월이 8분여 발언을 했는데 미국 주식 4% 남짓 떨어지고 우리 주식 오늘 월요일 시작하자마자 한 2%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예견됐던 건데 왜 이렇게 경기적인 반응을 했을까? 앞으로 이 긴축 공포 계속 이어질까? 우리 증시는 또 세계 증시는 어떻게 갈까? 오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진단 같은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두 분 전문가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오늘. 아유, 예. 잭슨홀 미팅, 연준의 발언. 어떻게 보면 예견은 돼 있었는데 그 예견돼 있는 이 발언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요동을 쳐야 되는 겁니까? 글쎄 말이에요. 일단 미국의 채권 시장은 장기물 위주로 조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 시장은 민감했고 채권 시장은 둔감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 얘기대로 어쨌든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은 예견이 됐습니다. 근데 주식 시장의 반응은 전혀 예견되지 않은 쪽으로 흘러갔어요. 일단 목요일 날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게 약간 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좀 완화적인 얘기를 하지 않겠냐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파월은 매파적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뭐 나스닥 거의 4% 빠졌죠. 이게 뭐 봐야겠습니다만 일단 파월은요 약간 마음속으로 비둘기가 있어도 지금은 매파적인 발언을 해야만 해요. 그리고 약간 다른 연준 위원들은 이미 매파적인 발언을 했었죠. 그래서 약간 본인이 7월에 그 들킨 속마음을 좀 주워 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 단호했죠. 그래서 8분 50초밖에 얘기를 안 했고 작정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제 발언은 짧으며 주제가 좁고 메시지는 더 직접적일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글쎄요. 오늘도 사실 미국 시장 선물 좀 빠지고 있고 이런 것들 봐야겠습니다만 뭐 하루 이틀 만에 좀 소화하고 좀 다른 원래대로 좀 시장의 평온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먼저 시작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 주의 시작을 먼저 하는 건데 아시아 증시가 지금 일제히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리 증시가 더 떨어진 겁니까? 생각만큼 그렇게 미국보다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대부분 2%대 하락이었으니까 미국보다는 조금 더 평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미국보다 조금 더 덜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은 아무래도 플랫폼 관련 기업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금리에 조금 더 민감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말을 거치면서 이제 파월 의장에 대한 발언을 되씹어 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되돌아보니 사실 원칙론 위에는 또 다른 것이 없었었는데 다만 그동안 시장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했었던 중구난방의 해석들이 많았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연준의 피봇이었겠죠. 지난번 있었던 연준 이후에 일정 부분 금리가 오르고 나서 미국 경기가 침체가 되면 또는 안 좋은 쪽으로 돌아가면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중단을 하고 이제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일침을 가한 거죠. 궁극적으로는 경기가 침체된다라고 해서 다시 금리를 내리는 정책 전환이 있는 게 아니라 1970년대나 80년대 상황을 보아하니 제일 무서운 게 재발이더라 이거죠. 암처럼 이게 일정 부분 어설프게 금리를 인하해 놓으면 금리가 다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눌렀을 때 싹을 자르겠다라는 의도를 보여준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올렸던 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를 통해서 올라올 수 있는 인플레이션 싹을 자르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는데 그 부분에서 이전에 시장과 뭔가 교감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짧고 단호한 어조로 이런 거죠. 우리 표현으로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는데 우리가 인플레이션 꺾이기 전까지는 피봇 따위는 없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 그동안 시장이 올랐었던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도 경기가 침체로 가면 일정 수준 안에서 빠르게 금리 인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게 내년의 상반기라고 보면 이제 지수는 바닥이 머지 않았고 투자자들한테 멀지 않았다는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숫자로 얘기하면 인플레이션 파월이 얘기하는 수치가 2%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긴축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 금리를 올리겠다. 그래서 9월에 0.75%포인트 올리겠다. 이렇게 읽은 거 아닙니까? 이게 0.75% 올린다고는 안 했고요. 그러니까 0.5가 될 수도 있고 0.75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재밌는 거는 7월 FOMC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번 회견에서도 다 매파적이었지만 하나 때가 되면 속도 조절하겠다는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내용은 7월의 FOMC 이후의 발언과 지금의 발언이 똑같은데 네. 그때는 웃으면서 했다면 지금은 인상을 쓰고 한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해석을 잘해라라고 한 건데 말씀하셨던 대로 약간 이제 그 80년대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이제 그 폴 볼커가 굉장히 세게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를 잡았다고 하지만 약간 오락가락한 게 있습니다. 여기 스탑앤고라고 하죠. 금리를 20%까지 기준금리를 올렸다가 인플레 잡히는 것 같아서 9%까지 내려요. 네. 아니네 해서 다시 20%까지 올렸다가 또 약간 내렸다가 또 20% 올렸다. 이걸 몇 번을 반복하거든요. 네. 그래서 스탑앤고를 하지 말고 말씀하셨던 대로 스탑앤홀드 한번 올린 다음에 쭉 가야 된다. 인플레가 완전히 잠부를 잡을 때까지 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한 거기 때문에 뭐 그러면서 또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가계와 기업이 고통을 줄 수 있다. 경기 침체가 온다고 내리는 게 아니고 인플레가 잡혀야 금리를 내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만 봐야 됩니까? 정말로 물가가 잡히는지를 봐야 되고요. 물가가 잡히면 데이터 디펜던트입니다.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물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파월이 얘기하는 2%하고 지금 물가 수치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금리를 더 올린다는 뜻이니까 경기를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진 않다라고 보는 게 이번에 나왔던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면 일정 수준 금리를 올려놓고 그 기간을 상당 기간 유지하겠다라는 데 목적이 있고요. 잘 보시면 이전과는 달라지지 않은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올려야 될 금리 종착점이 4%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는 섣부른 얘기지만 물가 정점에 대한 기대도 빠지지 않은 거죠. 네. 따라서 만약에 시장이 향후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전저점을 깨지는 그림이 나오려면 현재 물가 전망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가가 지금이 고점이 아니라 또 전 고점을 넘어서 다시 고점으로 올라간다라면 더 강한 긴축으로 경기를 더 부러뜨려야 되는 상황이 올 때는 전저점을 깨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물가에 대한 전망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올려야 될 금리에 대한 타겟팅이 바뀐 것도 아니다라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전 3월 달 또는 6월 달 이때하고 상황이 좀 많이 차별화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증시가 돌고 돌아서 결국 이제 화두가 인플레가 됐는데 그 8분 50초 정도 발언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파월이 그 안에 45번 인플레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네. 그 정도로 강조한 거예요. 그만큼 무조건 잡겠다는 거예요. 잡기 전까지는 완화적인 걸 기대하지 말라고 한 건데요. 근데 그러면 도대체 언제? 사실은 우리가 7월에 소비자 물가가 잡히는 걸 봤죠.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걸 봤습니다만 글쎄요. 적어도 한 3달 연속 정도는 연속적으로 팍팍팍 내려와야 그리고 약간 전월비로는 적어도 플러스 0 아니면은 요번에 PC가 전월비 마이너스 0.1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어져야 할 텐데 그러니까 그러기 전까지는 또 기대 인플레이션이 살아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요. 자,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죠. 연준은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금리를 올리고 있으면서 우리가 멈출 수도 있고 내년에 내릴 수도 있고 이런 완화적인 발언을 하면요. 금리 인상의 효과가 반감이 돼요. 기대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물가가 잡히고 나면 갑자기 안면 몰수하고 비둘기로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매파적으로 하는 게 맞죠. 금리 인상 효과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역시 중요한 게 약간 지금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 1등 공시는 유가가 80불대까지 떨어졌던 건데 약간 사우디가 감산 발언하면서 다시 90불대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조금 걱정이 되고요. 그게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9월 한 둘째 주 되면은 이제 8월 CPI 나오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한 7월, 8월, 9월 이렇게 좀 연속적으로 떨어지는 게 보인다면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인플레 이제 정점을 찍었어. 이제부터는 좀 꺾이는 걸 거야. 이제 좀 완화될 거야라고 좀 느슨해지니까 파월은 여기에서 우리가 왜 레슬링 할 때 빠떼로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한번 준 겁니까? 그렇다라고 봐야 되는 게요. 첫 번째는 고점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준이 너무 높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연준이 타겟팅하는 건 2%인데 여전히 8%라면 그렇죠.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나름대로 유가를 비롯해서 다른 여건들은 내려갈 수 있지만 실제 인플레이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인건비, 임금하고 그다음에 주거비라고 불리는 집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유가라든가 다른 요인들은 크게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굉장히 변동이 클 수가 있겠지만 제일 무서운 게 현재 수준에서
이 인플레이션이 이 높은 수준에 있게 되면 설사 고점을 찍었다 하더라도 이게 임금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로 인해서 임금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임금 올라가면 이게 나선형 임금 상승이라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10년짜리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임금은 한 번 올라가면 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기업들은 임금을 올리면 그다음 그 비용이 올라간 만큼 제품 가격을 올리게 되고 제품 가격 올리면 또 임금이 오르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도저히 잡을 수 없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연준이 지난번에 이렇게 단호하게 파월 의장이 발언했던 이유는 이걸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근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임금이라든가 주거비가 안정될 때까지 내가 어떻게든 인플레이션이 되는 빌미를 막겠다. 즉 이쪽으로 번져서 완전히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걸 막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준이 찾고 있는 인플레이션 완화의 확실한 증거라는 것들 그게 있어야 이제 그 긴축을 좀 완화할 텐데 그런 것들이 뭐예요? 연준이 찾는 것들은 뭐예요? 일단 연준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근원 PC의 물가지수예요. 그 금요일 날 또 공교롭게 같이 발표가 됐죠. 4.3 이제 3%가 아마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게 2%까지 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려면 아까 말씀하셨던 주거비가 좀 떨어지고 임금이 떨어져야 되는데 주거비는 사실은 집값은 좀 꺾이기 시작을 했어요. 드디어 미국의 집값이 고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사실 이 물가 지수에 들어가는 주거비는 집값이 아니고 임대료거든요. 갖고 있는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동일한 지역에 동일한 스펙에 들어가는 임대료로 간주해서 보기 때문에 임대료가 떨어지기까지는 약간 시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존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이게 이 근원 PC가 2%를 가야 되는데 그러면 CPI로 보면은 한 3%는 깨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월비로 이게 우리가 제로를 한번 봤는데 전월비 제로가 이어진다고 봤을 때 12월이 되면은 한 6% 중반이 됩니다. YOY 전년 동월비로요. 3월이 되면 이제 3% 중반까지 떨어지긴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상을 했던 거죠. 내년 3월이 되면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지 않겠느냐라고 한 건데 조금 섣부르고 약간 조금 더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고통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실업률이 좀 올라가면서 그러면 실업률이 올라가는데 임금이 더 올라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럴 땐 이제 구직자가 더 많아지는 거니까. 그리고 조금 집값이 빠지는 고통이 수반이 되면서 물가가 잡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긴축이 계속되면 지금 강달러 기조는 지속되는 거죠. 현재 강달러 지수는 그를 또 반영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지속된다라기보다는 현 상황에서 역시 달러가 진정되기 위해서는 미국보다도 미국 외 지역의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 보입니다. 요컨대 유럽 같은 그렇습니다. 유럽과 중국 이런 데가 경기가 좀 살아주거나 어느 정도 완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뭐 상황 보시면 당연히 미국이 좀 더 매파적으로 가고 긴축적으로 가는 영향이 강달러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유럽이라든가 중국 경기가 선전해 줘야 되는데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이 격차가 현재 강달러를 더 붙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매파적인 부분만 반영해서 가는 부분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연준이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유럽과 또는 중국의 경기가 의외로 추세 전환이 되거나 또는 저점을 찍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면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에도 불구하고 강달러는 완화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그런 점들을 찾는 거나 아니면 힌트를 좀 찾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요원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이나 중국의 경기가 좀 괜찮아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의 경기는 미국이 어떻게 보면 좀 누르고 있는 듯한 느낌도 있어서 그럼 미국은 강달러가 지속되기를 원하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 가지고 있는 부채 중에서 국가 부채가 제일 많기 때문에 현재 금리가 오르고 달러가 강세로 지속될수록 미국 정부가 져야 될 부담도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아울러서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출의 3분의 2가 해외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강달러 자체가 매출 감소라든가 수익 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실 모든 정책은 항상 균형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일부러 그렇게 누르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는 그 국내 금리가 또 문제입니다. 0.25 올렸는데 다음번에는 우리도 더 올리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도 있는 겁니다. 일단 그 이창용 총재께서 0.25씩 올리겠다라고는 가이던스를 줬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가이던스 줬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금통위하면서도 발언을 하셨고 잭슨홀 가서도 발언을 하셨는데
0.25씩 쫓아가겠다. 그리고 우리가 정부로부터 독립돼 있지만 연준으로부터 독립돼 있지 않다. 그래서 연준보다 먼저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겠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0.25씩 올리면 지금 우리가 2.5잖아요. 연준하고 이제 똑같아졌어요. 미국하고. 근데 미국은 9월에 얼마를 올릴 겁니까? 최소 0.5 아니면 0.75를 올리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은 0.25씩 올리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1%까지는 어떻게든 좀 보겠다라는 버퍼를 주셨습니다. 기준을 주셨고 1%가 벌어지면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근데 그거를 마구 쫓아가지는 않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국내 시중 금리도 많이 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한 연말에 한 3% 정도의 지금 가이던스가 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올릴 것이다.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우리 증시는 8월이 시작되면서부터 조금씩 거북이 걸음으로 우상향했었어요. 근데 이게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의 8분 50초 남짓된 발언으로 8월 7을 다 까먹었습니다. 네. 지금. 베어마켓 랠리 뭐 이런 얘기도 우리가 했었는데 그럼 이 랠리 끝난 겁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번 1차 상승이 있었지만 사실 그 경기로 인해서 지수가 하락했었을 때는 통상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턴을 하는 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볼 때는 이번에 잭슨홀 연설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현재 수준에서의 어떤 되돌림은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마도 향후에도 2중 바닥, 3중 바닥을 잡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지수가 전저점 부근에서 뭐 다시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갔다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파월 의장의 결국 의도는 지수 그만 올라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바닥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여기서 랠리하는 거는 좀 막고 싶어하는 의도를 분명히 보였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를 통해서 본다라면 우리가 봤을 때 뭐 상단은 좀 막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상단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또 다시 상단을 놓고 하면 다시 내려가고 이런 점들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아주 싸게 사는 어떤 전략은 모르겠지만 따라가서 투자 전략으로서의 어떤 역할은 당분간 좀 자제할 필요가 있는 게 파월 의장 발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향후에 바뀔 수 있는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2중 바닥, 3중 바닥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덜컥 겁이 나는데 그러면 랠리가 끝나면 박스권에서 저점은 열려 있고 하방은 열려 있고 상방은 막힌 채로 그런 박스권 흐름으로 간다. 이런 예측이신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지수는 어느 정도 전저점이 바닥권일 가능성이 높고 다만 올라오는 거는 현재 이번에 상승했던 반등 이상으로 올라가기는 당분간 좀 쉽지 않은 장세가 될 수도 있는 그런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향후의 지수 예측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뭐냐면 저는 생각보다 연준이 정말 4%까지 올릴 수 있을까 또 이번에 겁을 주긴 했지만 정말 장기간 그런 고금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연준이 취하고 있는 이 정책 발언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건 미국의 수요를 꺾는 방법이라고 보고 제시한 건데요. 사실 지금 중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고 유럽의 경기가 또 안 좋아지고 있고 또 운이 좋으면 이란 핵 협상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죠. 이러면 생각보다 물가를 훨씬 더 빠르고 강하게 끌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현재 연준이 우리한테 제시했던 이런 스케줄이 많이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뇌피셜이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점에서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단순하게 우리가 연준의 얘기대로 될 거야 라기보다는 연준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깔지만 그렇다고 연준 입장에서 뭐 유럽이 어떻게 되면 생각을 바꿀 거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중국이 어떻게 바꾸고 이런 얘기는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바뀌었을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물가가 빨리 잡히고 그렇게 되면 피벗이 빨리 올 수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저희들 생각과는 다르게 지수가 전저점을 깨진다라면 그건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오히려 중국이나 유럽의 변수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거 이상으로 안 좋아져서 내릴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건 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지수가 어느 권에서 움직이게 될 거라고 단정 짓는 건 아직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조금 더 유연한 자세로 시장 변수에 따라서 여러 시나리오를 그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 저점이 깨진다는 판단을 하면 우리는 하방이 열려 있으면 너무너무 겁나는 건데 저도 이제 듣는 얘기가 있으니까 전 저점까지는 깨지지 않는다 쪽이 전문가들 판단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오늘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포인데 이런 상황에서
조금씩 담아보는 건 어떨까? 지금 이제 이럴 땐 좀 가만히 있는 게 낫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조금씩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또 시장 참여자들은 하거든요. 지금이 이제 그 박스권에서요. 재밌는 게 그 나스닥이 바닥에서 한 25% 올랐는데 네. 지금이 다시 그 오른 거의 한 절반 정도를 되돌렸어요. 그럼 딱 중간점이죠. 그렇죠. 뭐 네. 여기서부터 저도 전저점을 깨지 않는다라고 보고 네,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부터 빠지는 거는 어쨌든 약간 박스권 하단으로 보고 네. 빠질 때마다 뭘 조금씩 더 채우는 건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또 저도 부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그런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파월은 저는 7월 FOMC 때는요. 속마음을 들켰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말로 물가가 조금 잡히는 게 보이면 4%까지 안 올릴 가능성이 네.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지금 그 패를 보여주면 안 돼요.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겁니다. 기껏 금리를 올리는데 그 효과를 못 보는 거거든요. 사실 보면은 또 지난주 금요일 날 사실 지표들은 좋은 것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미시간 소비자 기대 지수라는 데서 소비자 기대 지수 심리 지수를 발표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도 발표를 하는데 그 설문을 하는 거죠. 그 소비자들한테 1년의 그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 전월에 5.2%였고 예상이 5.0이었는데 4.8%가 나왔습니다. 네. 떨어졌죠. 네. 그리고 5년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2.9%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자극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이걸 눌러줘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가도 보고 집값도 보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인플레이션을 만들 수 있는 게 기대 인플레이션인 겁니다. 다 그렇게 다 오를 거야 그러면 소비를 앞당길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시면서 만약에 정말로 물가가 한 3달 연속 정말 드라마틱하게 잡히잖아요. 네. 정말 갑자기 안면 몰수하고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절대로 그 속마음을 들키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7월에 들켰고 네. 그걸 되돌리기 위해서 좀 강하게 나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게 급반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외국인들이 지금 환율이 오늘 1,350원인데 네. 전에 조금씩 사는 듯 했다가 오늘은 빠지더라고요. 외인들의 매도가 어떻게 지속되리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시 들어올까요? 오늘 악재의 무게에 비해서 많이 팔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통상적으로 이런 정도 하락이라든가 이런 파괴적인 어떤 그 이슈가 나왔었을 때는 보통 5천억에서 1조 이상은 팔아야 되는데 네. 1,000억 정도 매달을 했다라는 걸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조금 더 이 영향을 지켜보자.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시장 빠진 거 보여서 그 정도 악재 무게는 아니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 4% 이상 빠졌던데 가장 큰 고노란 게 알고리즘 매매였기 때문에 정말 시장을 그대로 온전히 반응했느냐라는 데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좀 지켜보던 시각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살만한 종목은 또 샀습니다. 궁극적으로 지금 많이 팔았던 종목이라고 하면 역시 반도체를 비롯해서 IT 쪽에 대한 비중을 많이 줄인 게 주요했다라고 보여지고 그동안 시장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선전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늘도 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자는 시각이 강했던 것 같고 동시에 그래도 그동안 좋았던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담아보자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빴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중립이긴 한데 조금 안 좋은 쪽의 중립, 좀 경계적인 중립 정도 수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인이 떠난다고 지레 겁먹을 정도 수준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좀 샀더라고요. 샀어요 오히려. 네, 네. 네. 어떤 종목이었어요? 오늘 그러니까 그 폐배터리, 2차 전지 그리고 일부 바이오 이런 역시 종목들을 그쪽이군요. 샀는데요. 그러니까 좀 재밌는 게 저도 원달러 환율이 1,350원. 네. 근데 과거에 이게 환율이 자꾸 그 올라가는 워낙 약세가 진행되는 구간에서 외국인 매도가 굉장히 대량으로 구조적으로 나왔는데 네. 최근에 보면은 어쨌든 매수도 많이 했고 오늘도 그렇게 뭐 코스피를 많이 팔지 않고 코스닥을 사는 걸 보면 글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더 원달러 환율이 막 나빠지고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더 심화되고 시장이 굉장히 다시 뭐 위험을 관리해야 되는 구간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증표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를 대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는 있습니다. 오늘 그럼 기관이 많이 판 거죠? 기관은 엄청 팔았어요. 기관은 왜 이렇게 파는 거예요? 기관은 사실 뭐 자기 돈이 아니니까 뭐 또 환매가 나오면 팔아야 되고 네. 네, 그런 걸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관이 오늘 팔았다고 해도 전체적 5천억 팔았던 것 중에서 네. 일반 차익 거래라고 해서 기계가 판 게 3천억이 좀 넘었고요. 오히려 시장을 좀 장기적인 어떤 부분으로 하는 연기금이나 이런 기관들은 팔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폭을 했었기 때문에 너무 기관의 매도에 대해서 현재 그 많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판단이 드네요. 근데 오늘 저
주식 표를 이렇게 보면 파래가지고 그 공포감을 느끼거든요. 네. 겁나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겁먹을 필요는 없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연준의 어떤 스탠스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거는 지수가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종목도 움직이를 보면 약간 우려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난 7월의 저점에서 지수가 어쨌든 반등을 크게 했는데 네. 지금 종목별로 보면 반등했을 때 굉장히 크게 오른 기업이 있고 네. 지금 오늘 첫날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전저점 부근에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내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왜 전저점이 지금 지수 내려온 것도 아닌데 전저점 부근에 있거나 전저점을 깨고 내려오지라는 기업들도 있고 네. 또 반면 그래 뭐 오늘 지수가 많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선전했는데 최근에 선전했던 기업들이 그동안 오른 기업들이라는 점들이 있다라고 놓고 네. 보면 지수도 지수지만 현재 어떤 업종이나 어떤 기업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느끼고 있는 이 온도차는 너무 크다라는 얘기죠. 예. 따라서 지수에 대한 영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내가 어떤 종목을 보유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 더 많이 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별 종목에서 내가 쥐고 있는 종목, 근데 그 종목만 막 떨어지면요 마음이 무너져요. 맞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더 손해 보기 전에 팔아버려야지. 그래서 손실을 확정지어 버리게 되거든요. 팔면 또 올라. 팔면 또 올라가고.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이런 약세장에서 그동안의 주도주, 그러니까 올랐던 것들이 덜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죠? 근데 이런 주도주가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도주가 이제 바뀌려면은 네. 기존에 이제 글쎄요 주도주의 에너지라는 게 있는데 네. 사실 지금 이제 올랐던 주도주들의 상승폭으로 이렇게 랠리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뭔가 좀 이벤트가 있어야 됩니다. 진짜로 주도주가 바뀌려면 정말 여기서 전저점을 깨면서 새로운 그런 시장이 시작된다든지 이런 건데 지금은 어쨌든 가는 중간 국면 정도가 아닌가 해서요. 벌써 주도주 교체를 생각할 시기는 또 다음 차기 주도주가 안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가 괜찮았습니까? 지금 금리 인상 계속 한다니까 금융주 같은 거 괜찮았습니까? 그렇죠. 뭐 금융주들도 어쨌든 그런 일반적인 그 금리가 올랐을 때 성장주들보다는 선방을 하니까요. 일부 뭐 그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네. 뭐 좋은 시세도 내긴 했었죠. 그런데 뭐 말씀하셨던 뭐 다들 아시잖아요. 지금 주도주 태조 이방원인데 네. 그 중에서도 약간 뭐 조선이 조금 그래도 낙폭이 좀 있는 것 같고 한 2, 3%대 빠진 것 같고 나머지 그런 태조 이방원들이 역시나 또 장중에 빠졌다가 플러스로 전환을 하고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도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려는 분들 보면 요즘에 각 매체마다 전부 태조, 이방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야, 여기에 올랐더라도 요걸 좀 담아 놓으면, 그리고 요게 조금씩 변동이 있을 때 담아 놓으면 그래도 나중에 갈 때 이것들이 먼저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담으려는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씩 한번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태조 이방원의 태양광이죠. 오늘 어땠습니까 이게? 태양광 전체적으로 기업별로는 다르지만 조금 양극화는 돼 있지만 오른 기업도 있었습니다. 네. 예, 하나 같은 경우는 올랐고 OCI 같은 경우는 내려서 현재 태양광 내에서도 시장에 우리가 폴리실리콘보다는 모듈이나 셀 쪽을 좀 보고 있다라는 네. 측면에서 이쪽도 단순히 태양광이다가 아니라 조금 구체적인 모습을 보고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용어도 주셨지만 이 용어가 다른 기업들하고 조금 차별화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천의 개념은 아닌데 앞서도 말씀드렸던 파월 의장의 이 발언을 통해서 경기를 훼손시키자 하고는 의도가 크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파월의 의장대로 훼손되는 경기는 개인 소비의 훼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 이 태조 이방원은 정부 소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경기가 침체되는 격과 사실 궤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가 움직이 달리 움직이는 거 아닌가라고 판단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개인 소비는 다운인데 네, 그 정부 소비는 업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정책 기대주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기대 정도가 아니라 현재 전 세계 각국이 취하고 있는 재정적 정책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란 이름으로 재정 정책을 냈고 이게 그린과 관련이 있고 또 미국 외 유럽에서도 리파워 EU라는 정책을 통해서 또 역시 그린과 관련된 정책을 냈고 최근엔 또 중국에서 네. 엄청난 인프라 정책을 내놨지만 이 인프라 정책의 또 다른 핵심이 또 역시 에너지, 특히 네. 그린 쪽입니다. 지금 미국, 유럽,
중국도 모조리 경기를 살리겠다라고 재정 정책을 낸 게 공통분모가 에너지라고 보고 있고 이와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본다라면 이런 관련 기업들은 향후에 뭐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은 있다고 보더라도 지수와 달리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각국의 정책과 관련이 있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정책과 연관이 있는 에너지 관련주는 앞으로도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어차피 정부의 지갑은 계속적으로 네. 쓸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네. 또 말씀하셨듯이 이제 재정 정책도 중요한데요. 정부가 돈을 쓰는 것도 이게 최근에 그런 국제 정세 흐름하고도 다 연관이 있는 산업인 거죠. 이게 이제 방산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에너지랑 연관이 네. 되어 있는데 에너지 지형의 대변화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뭐 태양광부터 말씀을 드리면 태양광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원래 태양광은 사실 뭐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근데 그때는 지구를 구하자였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에너지 자립이 더 붙어버린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가스가 안 들어오니까 네. 이게 진작에 우리가 태양광을 유럽 입장에서는요. 진작에 많이 설치해놨으면은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아닐 텐데라면서 에너지 자립이 붙어버렸는데 태양광에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주도주로 가는 이유는요. 원래는요. 태양광의 밸류체인은 중국이 꽉 잡고 있었습니다. 네. 왜냐면 이건 원가 경쟁력이거든요.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데 전기가 들어요. 좀 웃기죠, 약간. 네. 근데 그게 중국의 전기료가 워낙 싸니까 뭐 이제 신장 위구르라든지 이런 데서 워낙 석탄으로 싸게 전기를 돌리니까.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게 어쨌든 공급망이 분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꽉 잡고 있는 태양광의 밸류체인에서 다른 쪽이 보여야 되는데요. 그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네. 살아남았던 거예요. 다른 데 다 죽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양광 지금 화면에 나오는 풍력 뭐 이런 것들 이런 클린 에너지 쪽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고 태조 이방원에서 태는 계속 갈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입니다. 지금 그 LNG 수송선 네. 이거는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제일 잘 만들어요. 우리나라가 최고가 아니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제 두 나라가 있죠. 중국하고 두 나라인데 아.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또는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중국이 배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기술력이 중국도 못 만드는 건 아니지만 네. 중국이 몇 차례 사고를 쳤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가다가 LNG가 새는 경우도 있었고 또 납기 지연이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거의 독점적 수주 구조로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지금 당장은 실적이 안 나오겠지만 향후에 수주가 나오면 다 우리 거라는 거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선주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네요. 네, 일단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 대변화에서 에너지 지형의 대변화에서 가장 큰 게 천연가스예요. 네. 왜 그러냐면 그 주말에 나온 뉴스 중에 재밌는 게요.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그냥 태우고 있대요. 네. 거의 한 100억 원어치씩을 일간 태우고 있다고 하는데 왜 남아도니까 얘네는 만들어서 바로바로 팔았는데 저장고가 있겠어요? 안 되니 못 파는 거 다 파는 겁니다. 그럼 유럽으로 좀 주지. 그러니까 근데 그 불과 몇 년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미국이 그러고 있었어요. 태우고 있어 남아도니까. 근데 그게 지금 유럽으로 수출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약간 비효율적이에요. 원래 천연가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내가 생산해서 내가 쓰거나 네. 파이프로 간단하게 보내야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그게 근처에 없으니까 LNG라는 거를 도입해서 써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갑자기 그게 다 끊어졌죠. 아무리 비효율적이어도 미국의 천연가스가 유럽으로 수출이 됩니다. 지금 뭐 프리포트라는 데가 불나서 조금 덜 가곤 있지만 그것까지 되면 더 많이 가겠죠. 그래서 약간 미국에 남아도는 천연가스가 이제 러시아에 남아들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전쟁의 배후에 미국이 있지 않냐 음모론이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LNG 터미널 여기서는 액화시켜야 되고 저기서 대기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기업들은 이미 올해 한 3배 올랐어요. 미국의 뭐 뉴포트리스 에너지나 뭐 골라 LNG 이런 것들이 뭐 이제 FSRU를 빠르게 개조하는 골라 에너지 이런 게 3배 올랐는데 먼저 터미널 져야죠. 터미널 다 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에 LNG선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수주가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이미 3배 올랐는데 조선주들 사실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러면은 이어서 사실 그 후판 가격까지 떨어지면 아마 내년에 흑자전을 할 거고요. 약간 지금부터 장기적으로는 다른 태조 임원원 중에는 조금 길게 뭔가 그런 모멘텀들이 남아있는 업종은 좀 LNG가 있는 조선주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조선주가 많이 올라 있습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최근에 좀 많이 오른
기업도 있고 근데 그렇지 않은 실적이 기업도 나오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지금?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죠? 이게 이제 수주 베이스이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들어온다 그래도 몇 년 뒤에 잡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분들 입장에선 야, 이게 실적도 안 나오고 네. 밸류에이션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사느냐 하지만 네. 사실 수주 산업의 그게 특성입니다. 그러면 몇 년 뒤에 실적이 안 나올 거냐 이거죠. 네. 나중에 실적이 나올 걸 지금 다 반영하는 건데 당시 몇 년 뒤에 나오는 실적이 나왔었을 땐 주가가 여기에 있지는 않습니다. 미리 반영해서 그때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천연가스가 이렇게 귀해지고 액화 천연가스가 배로 저쪽으로 운송이 되고 근데 전에는 러시아 가스가 유럽으로 파이프라인으로 갔었잖아요. 네. 그땐 이 배가 필요 없었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또 분위기 확 바뀌어가지고 네. 그냥 파이프라인으로 가요. 네. 그 이 LNG 손은 다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완전히 네. 새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네, 네. 러시아랑 유럽이 친해지고 미국이랑 친해지고. 근데 이 얘기인데요. 과연 지금의 국제 정세가 그 미국이 약간 이제 지금 이렇게 좀 비효율적이지만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는 천연가스가 다시 미국 걸 쓴다? 글쎄요. 그거는 지금 어쨌든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이제 지금 천연가스가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우리는 다 장기 공급 계약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보고 있는 스팟 프라이스로 가져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유럽이 왜 지금 전력이 갑자기 10배씩 오르느냐? 네. 갑자기 러시아에서 못 들어오니까 스팟에 있는 각 스팟에 있는 것들을 다 비싼 가격 스팟 프라이스로 다 땡겨오니까 네. 이제 비싼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하고도 장기 공급 계약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약간 내년에 그 천연가스 가격은 안정이 될 수 있고요. 그게 약간 그런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렇게 장기 공급 계약 맺어놓고 또 약간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져온다면 러시아를 배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LNG 선도 지속적으로 수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갑자기 꺾일 우려는 덜하다. 그러니까 지금 2026년까지 수주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서 수주를 하지 않을까요? 3년 뒤, 4년 뒤에 받을 배들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리파워 EU라는 에너지 정책은 네.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자립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미 러시아로 이전에 있던 상황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한 어떤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전범이 이제 푸틴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많이 바뀌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이나 아니면 이런 데 LNG를 수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우리 지점장님께서도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이게 1, 2년 공급이 아니라 이미 10년 이상 계약을 다 맺은 겁니다. 네. 초장기 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황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몇십 년 뒤에 바뀔 수는 있겠지만 당장 이것 때문에 뭔가 큰 흐름이 바뀌진 않을 거라고 보셔도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방산 관련주, 요즘에 방산 관련주들이 아주 제일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북에서 뭐 미사일 쏘고 이러면 방산주가 들썩거렸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우리 기술력도 있고 애프터마켓 쪽도 굉장히 좋다. 네. 이런 얘기더라고요. 네. 근데 방산주가 많이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참여를 해도 괜찮을까 이런 의문도 있는 거고요. 어떻겠습니까?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 저도 이 방산 업종에 대한 공부는 이선엽 부장님이 방송 나와주셔서 하셨던 말씀을 보고 저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뭐 분명히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또 기억에 남는 말씀이 사실 내수 업종이었죠. 네. 수출 업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구조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약간 이제 뭐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그런 그룹 구조 개편까지 하면서 단기간에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네. 그래서 분명히 언제든지 차익 시정이 나올 수 있고 약간의 만약에 그 우크라이나 전황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이제 약간 평화 협정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근데 이거는 분명히 구조적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물론 안타까운 얘기지만 지금 굉장히 무기가 많이 소진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네. 보고 또 거기다가 약간 무기가 필요한 나라들이 있는데 약간 가성비가 있어 이런 것들을 다 연결 지으면서 구조적인 변화는 분명히 시작은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시세는 조금 앞서갔었고 되돌릴 수 있겠으나 길게 보면은 좀 구조적 변화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각국이 이제는 내 나라 내가 지켜야지, 내 몸은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국방력 강화에 더 신경을 쓰는 거고 따라서 방위 산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단순히 국방력 강화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시장이 본 건 뭐냐면 구형 무기와 신형 무기의 차이점이었었습니다. 이게
신형 무기는 최근에 이제 유도 무기들이 되게 예. 많죠.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는. 그 탱크 부시는 뭐 네네, 그런 무기들. 제블린 같은 경우도 예, 있을 예, 거고 아니면 미국에서 줬던 하이마스라는 네. 다련장 로켓포도 있을 거고 사실 우크라이나 가지고 있는 다련장 로켓포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네. 12문 가지고 저런 혁혁한 전과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은 네. 그만큼 무기가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신형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더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각국이 놓인 상황은 단순한 방위력 강화 이전에 무기의 현대화라는 또 다른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할 거고요. 기존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조차도 무기를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어떤 그 요청들이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방사는 앞으로 접근할 때 조금 더 이전보다 좀 더 치밀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무기 체계라는 게 각국마다 필요한 무기 체계가 다릅니다. 네. 예컨대 어떤 국가들은 뭐 K9 제주포라든가 K2 흑표 전차 같은 이런 지상군 무기가 필요한 국가도 있겠지만 어떤 국가들은 또 공군력 입장에서 네. 항공우주에 이런 FA-50을 필요로 한 국가도 있을 거고 또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예멘이라든가 이란에서는 미사일을 격파하기 위한 유도 미사일 체계, 즉 천궁2 같은 네. 미사일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각 대륙이 어떤 무기를 필요로 하고 그 관련 기업들이 어디인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하게 되면 지금부터는 모든 방산주를 다 사자가 아니라 각각의 어떤 필요성에 맞게 수주가 나올 만한 것들을 고민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 접근을 좀 더 세분화하실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방산 관련 기술력이 좋아서 우리 제품 선호하는 그런 국가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 방산 제품은 팔고 난 다음에 사후 관리 그러니까 애프터 마켓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면서요. 네. 그 이상으로 좀 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무기 하나를 예를 들면 우리가 사왔던 미국에 사왔던 F-16이라는 전투기 알고 계실 네. 거고요. F-16 전투기 사가지고 온 것만큼 해서 나중에 업그레이드 할 때 그 비행기 가격만큼 늘었어요. 이게 애프터마켓 시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무기를 한 번 사면 최소 30년이거든요. 예. 이 이상으로 계속 AS나 관련 부품에 대한 얘기가 있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서 각국이 우리 무기를 도입을 하면 정비 체계를 비롯해서 무기 체계가 우리 걸로 굳어지거든요. 그럼 향후에 30년 뒤에도 우리가 별다른 이상만 없다면 우리 걸로 대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됩니다.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가 전체가 1000대가 있는데 이번에 200대를 바꿨다. 그러면 이 체계를 바꾸기 시작하면 나머지 800대로 또 바꿀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 얘기는 지금 아무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감안을 해서 네. 방산에 대한 개념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비행기 얘기 나왔으니까 항공 우주 산업에서도 이제 민간 역량을 강화하겠다. 네. 이게 또 정부 정책이잖아요. 약간 뭐 선진국으로 가면서 안 할 수가 없는 네. 뭐 이게 그 우주 패권 전쟁으로도 네. 가는데 뭐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당장 그게 돈이 안 되더라도 그거에 있어서 뒤처지는 정부는 나중에 좀 후폭풍이 있으니까요. 분명히 그런 쪽으로도 모멘텀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항공 우주 관련 산업군은 몇 개 안 되잖아요. 기업 자체가 워낙에 그 방대한 물량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도 이제 관심을 가져보면 그럼요. 좋겠고. 예. 자, 이번에 이제 원전주들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원전주는 이집트 원전 수주로 인해서 들썩거리는 거고 이게 13년 만에 수주라면서요. 맞습니다. 예. 근데 기술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뭐 그것까지는 제가 조금 더 확인해 봐야 예.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지금 다른 나라들 예를 들면 우리가 현재 원전을 많이 가지고 있는 프랑스 정도를 제외하고 미국도 그렇고 대부분의 국가가 원전 관련 기술이 네. 명맥이 끊긴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따라서 그에 비하면 우리가 그나마 조금 더 명맥을 많이 유지하고 있는 국가로서 네. 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원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조금 이제 부정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보이지만 미국의 언론에 보면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서 가장 큰 수혜가 되는 산업이 어디냐라고 하면 원전이라고 꼽는 매체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원전에 대한 어떤 지원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 얘기는 궁극적으로 지금 미국이나 각국이 말만 지금 그린 관련 정책을 얘기하지만 네. 사실 그린만 가지고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가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만큼 쓸 수 있는 환경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어떤 부분에서 이런 걸 보조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원전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 원전은 앞으로도 뭐 추가 수출하든가 아니면 각국 정책에 의해서 보다 활성화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원전주 우리가 한참 얘기했는데 원전주가 그렇게 기대만큼 가주지 않았었어요. 사실 되게 어려웠죠 그동안. 예, 예. 이 원전 그 수주 관련해서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요. 이번에 이집트 수주가 나왔는데요. 한 3조 원 정도 규모라고 해요. 근데 이 전체 프로젝트가 한 4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이 중에 3조 원은 이제 우리가 가져온 건데 이게 그러니까 약간 오해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집트 원전을 따낸 것 같지만 이거를 따낸 업체는 러시아 업체입니다. 아. 그 중에서 일부 기자재, 그다음에 일부 구조물을 약간 재하청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수주를 받은 건데요. 이 수주에 있어서는 아쉬운 점이 있고 그래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40조 원 프로젝트에서 3조 원의 네. 이제 구조물과 기자재인데 약간 이게 이집트잖아요. 네. 요새 이집트가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스리랑카 다음으로 좀 위태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얘네가 돈을 지불할 수 있을까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거 수주한 데가 어디라고요? 러시아 업체예요. 네. 러시아 업체랑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아하. 이거 미국이 혹시 물론 이제 다 얘기가 됐긴 했습니다만 네. 이런 거에 대한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근데 일부 수주지만 의미가 있는 게요. 네. 아까 말씀했던 이제 명맥이 끊기고 기술이 끊기고 이런 게 우리나라도 고사 위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어떤 거냐면 지금 여러 가지 원전 세일즈를 하러 가야 되는데 당장 일거리가 없으면 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 수주 활동을 하기 위한 생활비 정도는 벌 수 있겠다 이걸로. 그래서 언론에서 응급 영양제라고 하더라고요.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이제 체코나 폴란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쉽진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정말 진짜 원전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한 약간 발판은 마련을 했다. 그 정도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대규모 수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약간 이게 다른 그 태조 이방원 중에서 좀 약간 약한 부분은 있긴 있어요. 지금 시세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것들 고려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주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계속 우리가 꽤 된 것 같아요. 태조 이방원 얘기한 게 오늘 2차 전지는 저희가 뺐는데 워낙에 또 방대하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가겠습니까? 이제는 제가 볼 때는 태조 이방원에서 확장의 개념을 보셔야 되는데요. 앞서도 뭐 조금 설명을 주셨지만 2차 전지도 제가 볼 때 이제 2차 전지가 아니라 폐배터리로 시장에 옮겨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과 유럽 그리고 그다음에 중국의 그 관련 재정 정책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확실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린 관련 시장이 더 빠르고 더 확대돼서 다가오겠네거든요. 그러면 전기차 시장도 확대의 목적을 둔다라면 지금은 단순 2차 전지 쪽이 아니라 전기차 시장이 확대됐을 때 뭔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어떤 게 있을까? 예컨대 그게 폐배터리가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놓고 보면 미국 입장에서 그럼 나중에 이제 소재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할 텐데 중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존에 했던 것 제어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어쨌든 그린이 활성화되면 제일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또 송배전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관련해서 뭔가 단순히 태조 이방원이다가 아니라 태조 이방원 시장이 커졌을 때 그와 관련해 확장제 개념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로 이제는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 단계라는 점에서 그런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애프터 시장으로서 저는 좀 더 관심을 보이실 필요가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지금 있는 기업보다도 그 뒤에 있을 기업을 찾는 작업들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도주를 별도로 찾는 게 아니고 태조 이방원이라는 이제 어차피 그 미래로 가는 이런 섹터 안에서 더 파생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라. 네, 그렇죠. 예, 동의하시는 부분이군요. 저도 완전 동의합니다. 여기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지형이 변하고 있고 그 기저에는 약간 신냉전이 자리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변하지 않고 이제 시작된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코로나 이전부터 원래는 그 지구를 구하기 위한 그런 신재생 에너지 확대 노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게 이게 2020년에 원래 다보스 포럼 주제가 기후 변화였는데 코로나 닥치면서 바뀌었다가 지금 그게 에너지 안보까지 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약간 짧은 시각으로 보시기보다 물론 시세는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약간 낙폭과대주 말씀하셨는데 어느 시점에는 낙폭과대주 오르고 지금 주도주들 조정받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셔서 뭐 약간 조금 뭐 비겁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양념 반 후라이드 반으로 포트폴리오를 내가 정말 좋아하는 낙폭과대주가 있으면 사모으시는 게 맞고요. 어차피 대시세라는 거는 나중에 낙폭과대주에서 옵니다. 하지만 지금 주도주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 적절하게 본인의 성향에 맞게 좀 담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태조 이방원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눠봤는데 잭슨홀 미팅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하고 잭슨홀 미팅이 현실로 반영이 되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가 요즘에는 경제 지표, 그러니까 뭐 이번 주에 어떤 것들이 있나 이런 걸 그냥 스치고 지나갈 수는 없고요. 꼼꼼히 챙겨 봐 버릇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번 주 일정 좀 예. 보면 일단 오늘은요. 이게 뭐 연극 휴장이 있고 한데 네. 그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또 발언이 있으니까요. 네. 또 연장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내일은 일본의 뭐 실업률이 나오고 31일 날은 또 연준의 뭐 3인자 정도로 불리는 존 윌리엄스 그 이제 뉴욕 연은 이제 총재가 네. 또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월말 월초가 되면은 제조업 지표의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31일에는 중국의 제조업, 비제조업 PMI가 나오고 1일이 되면 이제 ISM 제조업 지수 우리가 다 네. 보죠. 그런 것들을 보시고 또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 수출입 동향 나오게 됐고 되게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은 되게 중요하죠. 미국의 고용 지표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있는데 미국의 고용 지표가 시장에 굉장히 또 중요한 네. 그런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고용 지표 중요하더라고요. 이 고용 지표가 괜찮으니까 금리 인상에도 무방하겠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네, 네. 노동시장이 굉장히 탄탄하다 하기 때문에 지금 네.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도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일단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문제가 되겠죠. 이게 이제 임금이 오르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임금 인상발로 인해서 물가 고착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 지켜보자는 거 이거하고 노동시장 참가율입니다. 지금 임금이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알고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들어오지 않느냐. 이렇게 고용시장이 타이트해지면 임금은 또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일단 노동시장 참가율이 현재로서는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이게 자꾸 많이 노동시장에 들어와야 임금이 조금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그 무엇보다도 뭐 많은 요인들도 중요하지만 그 내에서 노동시장 참가율 그다음에 네. 시간당 임금 상승률을 좀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지표율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주마에서 매일매일 확실하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달려야 되겠네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